마지막 생신. 혜경은 사위를 둘이나 보았고 며느리감도 고르는 중이었으나 아직도 시집살이를 못 면하고 있었다. 네 형제의 맏며느리로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데다 같은 서울 장안에 살고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집하고 형제간, 동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상봉하솔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생신을 사흘 앞두고 통김치 속을 버무리면서도 혜경은 먼저 작은 접시에 덜어다가 시어머님께 간을 봐주십사고 아뢰는 걸 잊지 않았다. 식솜씨로는 이미 일가문 중에서 소문난 혜경이었지만 매사에 그분의 결제를 거치는 게 뒤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님, 속 버무린 것 간 좀 봐주시겠어요? 빛깔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덜 구우면 고춧가루를 더 넣겠습니다. 팔순이 가까운 시어머니는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이나 미각도 믿을만하지 못했지만 집안 돌아가는 크고 작은 일 중에서 잘못된 거 꼬집어내는 데는 영락이 없었다. 냠냠 맛을 보시더니 왜 이렇게 얕은 맛이 없냐? 뭐가 빠진 것 같다. 뭘까요, 어머님? 화학조미료는 어머님이 싫어하셔서 안 쳤습니다만 그런 요망한 양념은 나 죽거든 실컷 처먹어. 알았냐? 돌아가시긴요, 어머님도. 굴은 넣었냐? 예? 생굴 말이야. 배추 속 버무리는 데는 굴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느니 보안이 안 넣었구나. 그래서 맛이 이렇게 덤덤했던 게야. 내 입맛은 못 속인다. 지금이라도 휘딱 사다 넣도록 해라. 굴 한 근에 얼마나 간다고 그걸 아끼냐? 아끼긴. 아껴서가 아니라 어머님. 듣기 싫다. 시어머니가 살면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요새는 내가 부쩍 근력이 없고 어질어질한 게 올해가 마지막 생일인 듯 싶다. 어머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올가을엔 보약을 지어 올리겠으니 부디 그런 약한 마음 잡수시지 마세요, 어머님. 혜경은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동네 시장엔 아직 굴이 안 나와서 못 샀다. 얼른 버스 타고 큰 시장으로 가봐야지 싶었다. 9월 초순이어서 굴이 흔할 때가 아니었다. 버무려 놓은 속을 덮어놓고 씻는데 시어머니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김치 담그다 말고 어딜 가려고? 굴을 사러 빨리 다녀올까 하고요. 칠칠치 못하게 속을 버무리다 말고 굴을 사러 가? 관도 버무려 놓은 속에서 김 나가면 김치맛 아주 버린다. 그건 그렇고 둘째는 뭘 해온다던? 작년이나 마찬가지로 갈비찜하고 잡채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거기도 작년처럼 빈대떡과 전유어를 해오기로 했습니다. 막내네 고녀는 뭘 해온다던? 어머님은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은 막내를 제일 애지중지 키워 늦게 장가를 들여서 그런지 막내 며느리를 제일 미워해서 툭하면 연자를 놓았다. 떡이랑 케이크를 해온다고 했습니다.
잿간년이 떡이나 할 줄 아나? 어디 가서 맞춰오겠지.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 동서가 해온 떡이 어머님 친구분들의 칭찬을 제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할망구들이 정말 맛이 있어서 칭찬을 한 줄 아냐?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머님, 9년이 워낙 손이 작아서 여간 쬐끔 해왔어. 네 코에 다 붙였는지 모르게 없어졌으니 맛있는 것 같을 수밖에. 어머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조금씩이지만 손자들 갖다 주시도록 싸드리기까지 한 생각이 나는 걸요. 얘 좀 봐. 원체 씨알 꼽재기만 채 해온 걸 싸주기까지 했다고 우기는 것 좀 보게나. 오냐 잘한다. 동서역정 드느라 시애미는 숫째 개천 구덩이에다가 쳐넣는구나. 노인네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흥분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제가 뭘 잘못 알았나 봅니다. 듣기 싫다. 고년한테 당장 전화해서 일러주거라. 남부럽지 않게 푸짐하게 해오라고. 올해가 마지막 생일인데 재년이 그것도 안 해오고 백이여? 다 내 할 탓이다. 내가 시어머니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아랫동서들도 보고 배우는 게야. 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혜경은 막내 동서가 오늘쯤 떡을 맞추러 나갈 것 같아 시어머니를 달래서 들여보내자마자 전화부터 걸었다. 떡을 작년보다 넉넉히 해오라는 말에 막내는 발끈했다. 형님, 요새 누가 떡을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세요? 작년에도 노인정 노인네들 다 청에다 보따리 싸주고도 남은 거 형님 댁 냉장고에서 추석 때까지 굴러다니던데. 그랬던가? 내 생각에도 넉넉히 쓴 것 같은데 어머님이 부득부득 저러시니 어쩌겠나. 우리가 합심해서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려야지. 아닌 말로 어머님이 사셔야 몇 년이나 더 사시겠나. 당신도 금년이 마지막 생일이라고 자꾸만 그러시는 걸 보아하니 심상치 않네 그려. 대답 대신 동서의 날카로운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형님, 저는 더는 안 속겠어요. 속다니, 내가 자네한테 뭘 속였나? 올해가 마지막 생신이라고 그러신지 벌써 몇 년째인 줄 아세요? 몇 년째라니? 자네가 시집 온 지 3년밖에 더 됐나? 네, 그래요. 시집 오던 해도 그러시더니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올해가 마지막 생신일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 노인네 100살은 더 사실 테니. 막내 동서는 그렇게 비웃고는 저쪽에서 먼저 찰칵 전화를 끊었다. 그랬던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던가? 막내 동서는 3년을 같은 소리를 듣고 벌써 그 말을 믿지 않는데 나는 몇 년째인가? 시어머니는 진갑되던 해 담석 수술을 받고 나서 해마다 마지막 생신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니 20년 가까이 그 소리를 들어온 셈이다. 그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줄을 몰랐군. 더군다나 속고 있다는 생각 같은 걸 어찌 할 수 있었을까? 혜경은 손에 맥이 빠지면서 며느리 볼 일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어떤 유린. 차가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속이 거북한 것 같아 나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다. 궁상맞게 쓰리. 이런 고급차에서도 멀미를 하다니. 남편은 운전수의 반드르한 뒤통수에 신경을 쓰느라 입 속에서 오물댔으나 일그러진 표정에는 나에 대한 충분한 모멸이 담겨져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고급차는 고급차인가 보다. 시동이나 주행은 진동 없이 매끄럽고 온통 요란한 꽃무늬의 밍크이블로 뒤덮인 시트는 안락하고 뒤 창가에는 35센트짜리 미제 화장지통과 플라스틱 조화 바구니가 놓여 있고 바닥에까지 비닐방석이 깔렸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그런 낯간지러운 것들을 오늘 하루 빌렸다는 사실이 나에게 참얼미 비슷한 생리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지금 남의 자가용을 세내어 가지고 어떤 돈 많은 제1교포와 중요한 상담을, 남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의 사업에 성패를 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나누러 가는 길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나 제1교포 X씨는 나타났다. 나는 남편에게 강요당하다시피 입은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알록달록한 색동 회장 저고리 때문에 미리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X씨 측도 부부 동반이려니 했는데 X씨 혼자여서 가뜩이나 사교에 서툰 나는 도무지 눈둘 바를 몰랐다. X씨는 한국말을 조금도 못하는지 상담은 처음부터 일본말로 진행되었다. X씨는 말수가 적고 오만했고 남편은 말이 많고 자주 더듬댔다. 일본말을 모르는 나는 상담의 내용은 짐작도 못하면서도 남편이 고개를 조아리며 핫, 핫 할 때마다 내 육신이 찔리듯이 따끔거려 안절부절해야 했다. 저만치 검은 맥시를 서툴지 않게 입은 아가씨와 중년의 신사가 유자빛 또는 투명한 액체가 든 글라스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거의 입을 벌리지 않고 아주 조금씩 그 고운 액체를 마셨다. 추상적인 도형이 부조된 검은 벽을 배경으로 여자가 그 고운 액체를 입술에 잠깐씩 묻혔다 떼었다 하는 모습은 식욕이나 갈증 따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음직했다. 그녀의 포즈는 그렇게 우아했고 그 우아함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충족시키고 있는 듯했다. 남편은 X씨를 좀 더 즐겁게 모시기 위해 좀 더 활락적인 곳으로 가기로 했다. 다행히도 나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빌려온 차의 운전수가 재빠르게 뛰어내려 잠옷 정중하게 차 문을 열고 두 남자에게 90도 각도로 허리까지 굽혀줬다. 이것만으로도 차를 빌린 보람은 충분하다 싶었는지 남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나는 색동 회장 저고리를 입은 채 동대문 시장으로 저녁 창거리를 사러 들어갔다. 꽁치와 꼴뚜기젓과 산나물을 샀다.
그러곤 또 한 번 그 우아한 여자를 만난 것이다. 그 여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순대를 소금 고춧가루에 쿡쿡 찍어서 탐스럽게 먹고 있었다. 입이 컸다. 포주를 위한 시간은 지나고 바야흐로 식욕을 위한 시간인 모양이다. 아직 이른 봄이지만 장바닥의 오후는 몹시 질척댔다. 미처 맥시자락을 휩싸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은 그녀의 엉덩이 뒤에는 옷자락이 넓게 땅을 덮고 있었다. 나는 짓궂게 그것을 밟고 지나갔다. 다행히 내 그런 행위가 그녀의 식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순대 맛을 계속해 즐기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맥시자락이 완전히 진창에 잠길 만큼 그녀의 뒤를 왕복했다. 내가 밟고 있는 것은 이미 맥시자락 따위가 아니었다. 나는 아주 징그러운 것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나나 내 남편이나 X씨나 이 여자도 포함한 기만적인 삶의 일단을 유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 기만적인 삶은 잠옷 두텁고 견고한 듯하여 사람들은 호락호락 그 속에 자기의 맨살을 숨기지만 실은 얇은 유리그릇처럼 맥없이 여려서 내 발 밑에서 지금 아삭아삭 조각나고 있는 것이다. 아삭아삭. 유리그릇을 부수는 감촉이 발바닥에 쾌적하다. 아삭아삭. 쾌감인지 노여움인지 모를 것이 발바닥에서 전신으로 퍼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심상일 뿐. 어쩌면 또 하나의 기막힌 자기 기만일 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심상일 뿐. 어쩌면 또 하나의 기막힌 자기 기만일 뿐. 나는 결국 한 여자의 맥시자락을 망쳐놓는데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궁합. 자기 쇼크 먹으면 나 싫어? 하고 싶은 말을 단숨에 해버리고 난 여자가 비로소 근심스러운 듯이 남자의 우울한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여자는 같은 말로 남자에게 주의를 주었었다. 쇼크 먹었다기보다는 내 진실이 의심스러워. 그뿐이야. 남자는 성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입속에 침이 말라 어눌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자기, 내 진실을 의심하면 벌받아. 정말이야. 우리 사랑이 얼마나 굽이굽이 12곡에도 넘는 난관을 극복하고 다져지고 지켜진 사랑이라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여자의 말씨에 조금도 가식이 없는 게 도리어 기가 차서 남자는 말문이 막힌 채 물끄러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다. 화장기 없이도 뽀얀 살갗, 혈색과 살집이 알맞은 귀여운 볼, 크지도 작지도 않은 표정이 풍부한 눈. 남자는 특히 여자의 눈이 다양한 표정의 변함없는 바탕이 되고 있는 정직성을 깊이 아끼고 사랑했었다.
여자가 쇼크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앞뒤로 붙여가며 한 소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얘기였다. 배우가 연기로 그런 소리를 해도 그 배우의 연기는 물론 인격까지도 정떨어지게 느낄 정도로 남자는 그런 되먹지 않은 소리에 대한 결벽성이 대단했다. 그런 구역질 나는 소리를 그의 여자가 하다니. 그런 가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소리를 하면서도 여자의 눈의 정직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니.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쇼크라면 크나큰 쇼크였다. 여자의 말짝으로 그들의 사랑엔 고비도 많았다. 하다못해 그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사귀기 시작한 것까지도 어려운 고비가 되었다. 그들의 부모는 자기들 같으면 벌써 결혼을 했을 나이인데도 그들이 고3이라는 걸로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 거는데 먼저 눈을 떴으니 볼장 다 봤다고 노발대발했다. 실상 그들이 서로 알게 된 것은 남자가 담임 선생님 댁에 세배 갔다가 역시 전 담임에게 세배 온 여자를 만난 거였고, 두 사람의 총명을 다 같이 촉망하고 있는 선생님이 고3 공부를 서로 돕기를 권장한 데서 거듭 만나는 일이 보장되었다. 서로 단박 호감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양가의 부모들이 연애 건다고 난리만 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우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인간적인 호감일 뿐이었다. 그들은 연애 건다는 어른들의 말에 심한 반발을 느끼면서도 어른들의 걱정대로 되어갔다. 어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셈이었다. 어른들의 걱정대로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둘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걸로 그들은 어린 것들이란 불편한 딱지를 떼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양가의 지체가 문제가 되었다. 어린 것들이라고 반대할 때만 해도 양가가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었는데 지체가 다르다는 반대는 주로 지체가 높은 여자 집에서 도맡고 나섰다. 남자가 외아들이라는 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 출세한 친척이 없다는 거, 전공 과목이 끝발 없는 학과라는 거, 심지어는 남자 쪽 가게가 남자들이 단명하다는 것까지 들먹여서 트집 잡힐 것은 많기도 했다. 남자에게 모자라는 이런 것들을 여자 쪽에선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하고 많은 트집에 용케 굴하지 않고 믿음직스럽고 꿋꿋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게 그의 여자였다. 그는 변함없이 진실했고 그런 고비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그들의 사랑은 두터워만 졌다. 그렇지만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앞날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군대에 갈 때만 해도 그는 담임선생 댁에서 최초로 만난 고생 모르고 자란 귀여운 소녀가 그의 일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으리란 가망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트집 잡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원기왕성한 여자의 부모가 동갑내기라는 걸 트집 안 잡을 리가 없었다. 지체가 걸맞는 집안끼리도 동갑이라는 게 파탄의 시작이 된 예를 그는 얼마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갑내기 사이에 파탄이 오는 시기가 10중 8구 남자의 군복무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여자는 나무랄 데 없이 유복하고 교양 있는 가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규수였다. 게다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었다. 그런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의 앞날이 불확실한 총각을 3년씩이나 기다리느라 딸이 금쪽 같은 20대 초반의 나이를 호송세월하게 내버려 둘 것 같지 않다는 걸 그가 어찌 상상하지 않았으랴. 더군다나 여자의 부모한테는 처음부터 눈 밖에 난 탐탁지 못한 사위 후보였으니 더욱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여자는 그 길고 험난한 최후의 난관까지도 잘 넘겨주었다. 여태껏의 난관은 둘이 같이 극복했지만 그 난관은 순전히 여자 혼자서 감당했다는 걸로 남자는 여자가 더욱 믿었고 사랑스러웠다. 이젠 믿어도 될 것 같았다. 남자도 여자도 그게 그들의 최후의 난관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인지 남자는 대학원 공부까지 보장해주는 유망한 기업에 취직이 됐다. 그리고 여자는 올드미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로소 우월감마저 느끼면서 정식 청혼을 했고 이제 약혼과 결혼이라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여자는 슬프고 애틋한 얼굴로 헤어지자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그 이유인즉 궁합이 나쁘다는 거였다. 궁합이 나빠도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엔 공방살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니면 내가 죽는다니 이런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난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린 지성인이야. 한낱 점쟁이한테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 당할 수는 없어. 한두 사람의 점쟁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장안의 용한 점쟁이란 점쟁이는 다 찾아다녔는데 한결같이 공방살이 끼었다고 그러더래요. 사람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란 걸 부정할 수 없는 바에야 그걸 안 들은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여봐, 정신 좀 똑똑히 차려. 여지껏 그 많은 고비를 넘긴 우리의 사랑의 진실은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런 헛소리를 대낮에 짓거리는 거야? 사랑의 진실보다는 운명이 더 위에요. 사람의 관계는 거역할 수 있어도 신의 관계는 못 거역해요. 여지껏 쌓아온 게 아깝지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진 후에도 우린 서로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어요. 여자는 맑은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단숨에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도 따라 일어서면서 절망적으로 신음했다. 내 그것들을 죽여버리고 말 테야. 그 점쟁이란 족속들을. 그들은 우선 당장 죽게 돼 있는 제 운명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점쟁이는 죽일 수 있어도 운명은 죽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여자가 얄미우리만치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음에 비수를 품은 것처럼 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달래려는 듯 친절하게 영검하고 복채도 그만큼 비싸다는 점쟁이 집까지 가르쳐주는 거였다. 못 믿겠으면 직접 가보면 될 게 아니냐는 투가 역력했고 그럼으로써 벌써 책임을 면한 것처럼 여자는 홀가분해 보였다. 고명한 점쟁이 집답게
호화저택의 호화스러운 응접실은 대기실과 상담실로 구분돼 있었고 여비서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주눅들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품은 비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면서 잡지를 보고 있는 여비서에게 12조로 말했다. 점점 치러 왔어. 5시 이후엔 상담을 안 하시는데요. 점쟁이는 어디 있어? 선생님은 지금 친구분하고 환담 중이신데요. 이때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늙도 젊도 않은 세련된 신사가 친구를 배웅하며 나왔다. 친구 배웅을 끝마친 점쟁이가 친절하게 그에게 용건을 물었다. 점을 치러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궁합을 보러요. 시간이 지났다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시죠. 상담실은 은밀하고 아늑하고 집기는 고급스러웠고 점쟁이는 근엄했다. 그가 더듬거리며 두 사람의 생년월 일시를 대자 점쟁이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궁합을 보아드리기 전에 궁합의 유래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로부터 궁합이란 원치 않는 청혼을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났다고 전해지지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오늘까지 궁합이란 게 소멸하지 않고 날로 발전해온 과정 역시 남녀간에 있어선 거의 영혼의 문제인 일방적인 사랑의 소멸과 거기 따른 편리한 거절의 필요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게 나의 현장 체험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자는 그가 품은 비수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에 신음했다.